너 한국에 다녀온 뒤로 너무 이상해졌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이탈리아의 가정집. 한 여학생을 두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로 친구가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있는 대학생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건 제 친구 줄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줄리아 그리고 소피아까지 이렇게 셋은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저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난 소꿉친구인데요. 대학도 나란히 진학했답니다.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다니다 보니 일상생활을 거의 대부분 함께하죠. 늘 모든 걸 함께하던 저희의 일상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줄리아가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줄리아는 건축학과인데요. 평상시에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소원 성취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파티도 해줬죠. 6개월 동안 줄리아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연락을 잘 못했어요. 사이가 멀어졌냐고요? 그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침 8시 한창 학교 갈 준비로 바쁠 때, 서울은 오후 4시 줄리아가 바쁘게 생활을 할 때라서 연락 타이밍이 잘 안 맞았으니까요. 가끔 연락을 하면 한국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며 너희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나 소피아는 사실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 전공하고 거리도 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줄리아의 한국 칭찬을 들으며 한국에서 만족스럽게 지내나 봐. 다행이야 한 정도죠. 문제는 줄리아가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끝내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원래 정말 활달하고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성격이라 집에 잘 안 있고 늘 어딘가 돌아다니고 여행도 좋아해요. 아마 그런 성격이라 한국에서도 잘 적응해서 지냈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얘가 이탈리아로 돌아와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하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러니까 너무 이상했죠. 원래 줄리아가 돌아오면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요. 이건 줄리아가 한국 가기 전에 저희와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대학교 방학 기간이니 우리 가까운데 기차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여행도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제안을 해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원래 약속도 취소하다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한 달 가까이 이런 식이었는데 짜증이 나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별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얘가 혹시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전화나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랑 소피아가 줄리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줄리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에서도 많이 무기력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우울해하고 이탈리아 대학을 다니기 싫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단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한국은 안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이게 문제야. 라고만 한다나요.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줄리아 어머니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저희도 따라서 심각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꼭 오늘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줄리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야기 좀 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단 말만 하는 거야? 줄리아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한국에 꼭 다시 가서 살아야겠는데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너무 어려워서 우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행을 또 가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문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탈리아에서는 살기 싫다면서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좋다고 해도 고작 6개월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익숙한 자국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가까운 유럽 국가도 아니고 저 멀리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런데 이어진 줄리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다 와보니 이탈리아에서는 바깥 외출을 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단점이 눈에 너무 잘 들어와서 밖에 나가기도 싫다나요. 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이해가 안 갔지만 화를 꾹 참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뭐가 이탈리아의 단점인데? 당장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여기저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부터가 문제래요. 이탈리아는 그냥 길거리 흡연이 자유롭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아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그냥 길거리 여기저기에 내다 버리죠. 이탈리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한 번도 여기에 문제를 못 느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아니면 골목 외곽으로 빠져서 핀다나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금지여서 엄청 쾌적하대요. 쾌적한 환경을 겪고 나니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를 나가자마자 비교가 되어 어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 가방이나 이어폰 등을 올려놓고 잠깐 밖에 나가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도 소매치기나 도둑 걱정이 없어서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고요. 생소한 이야기에 저와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건 유럽 국가들 여행만 다녀본 제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줄리아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의문스러워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집은 바닥이 진짜 깨끗하고 따뜻해서 맨발로 다녀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냉기를 다 느끼고 있지 않냐고. 이탈리아도 아파트가 많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 최신식이고 따뜻하며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깨끗하고 안전해서 몇십 층을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해도 목숨의 위협은 느낄 일이 없다면서요. 아, 여기까지 들으신 한국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이탈리아는 난방을 하면 히터를 써요. 그런데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려서 집안에서도 옷을 엄청 껴입고 있거든요.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 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집 전체의 온기를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외출 준비를 할 땐 히터에 옷을 올려놓습니다. 나갈 때 조금이라도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한 습관이죠. 10초도 안 돼서 도로 차가워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엘리베이터 이야기였죠.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써보신 분 계실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느린 건 기본이고 한 3명이 타면 무게 초과로 올라가지도 않고 무엇보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한번 고장나면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20분은 있어야 하는데 굳이 목숨 걸고 탈 이유는 없죠. 안에서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데 갇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오줌 냄새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집 엘리베이터가 줄리아 말대로라면 한국은 완전 최첨단 나라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들어보니 확실히 이탈리아와 비교가 되긴 되겠더라고요. 줄리아 말로는 이탈리아에 다시 돌아온 뒤로는 밖에 나가면 한국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교가 되어서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여행을 가기 싫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탈리아 기차는 툭하면 연착이 되고 여름에는 완전 찜통이고 불친절한데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된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테니 저희를 배려해서 여행을 거절했던 거라고요. 저와 소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줄리아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하나 비교가 되며 내 조국이 이것밖에 안 됐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질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줄리아가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죠.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으던 돈이 있는데 조금 일찍 쓰기로 했는데요. 줄리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너네도 한국에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생활 6개월에 완전 한국인이 다 됐네 싶어 좀 어이가 없었지만 하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 저와 소피아도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완전 별세계였습니다. 반짝반짝한 최첨단 나라라는 게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크고 쾌적한지는 줄리아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저절로 입을 떡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감탄했던 건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소매치기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착도 없더군요. 10분, 20분 정도의 사소한 연착도 없이 전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정밀한 기계 같다고나 할까요? 이탈리아에서는 10분, 20분 정도의 연착은 감사한 일이고 1시간 넘게 연착되는 것도 너무나 흔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회가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촌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는데요. 줄리아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친해진 한국 친구가 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여행 기간 동안 비용을 아낄 수 있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해줬거든요. 신촌으로 이동하며 경험한 한국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공공시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일단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건데 불편사항은 문자로 신고하게 해주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객실 온도 조정이라니 그런 서비스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있어 틈 사이로 빠질 염려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겠죠? 공공시설인데 스크린도어도 있지, 서비스 마인드도 탁월하지, 화장실도 깨끗하고, 돈도 안 받지, 소매치기도 없지.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촌스러워 보일까봐 신기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절로 눈이 돌아가서 표정 관리가 안 됐죠. 그런데 결국 저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촌티를 팍팍 내고야 말았습니다. 분명 제가 듣기로는 이 한국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주 최신식은 아니라고 했는데 도어락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친구가 잠시 장 보러 간다며 비밀번호를 줄리아에게 알려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도어락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호텔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집은 열쇠를 씁니다. 부끄럽지만 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어락이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고백하니 줄리아가 배를 잡고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 왔을 땐 너무 적응이 안 됐대요. 이탈리아는 열쇠를 4-5개씩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건물 들어가는 열쇠, 엘리베이터 열쇠, 방 열쇠 등등 열쇠 뭉텅이를 들고 다니는 건 기본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줄리아 말대로 바닥이 정말 따뜻하고 깨끗했어요.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거주지로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한국에서 부자들은 혹시 문이나 천장도 따뜻한 집에 사는 걸까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바닥이 차가워서 맨발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실내화가 필수예요. 그리고 그 실내화를 신고 아파트 복도도 다니고 우편물도 찾으러 나가니 바닥이 더러워지죠. 생각해보니 이탈리아의 집은 참 더럽겠구나 싶었습니다. 줄리아가 사사건 건 한국과 비교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던데요.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한국에 왔으면 꼭 삼겹살과 소주를 먹어야 한다는 줄리아의 강력한 추천으로 먹었는데요. 저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린내 때문인가 고기 요리는 영 제 취향이 아니지만 여행을 온 김에 먹어봤는데요. 아주 끝내줬어요. 채식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리아가 한국에서는 잘 안 먹던 식재료도 다 먹게 된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안전함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와 있는데 느껴지는 이런 편안함이 생소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저는 관광도 좋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의 소소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탈리아와 비교가 많이 되고 또 한국의 장점이 크게 느껴졌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지만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었죠. 그것도 편의점이 멀리 있지도 않고 오피스텔 아래 바로 있더라고요. 다들 슬리퍼를 끌고 나와 밤늦은 시간에 필요한 걸 사가는데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요. 편의점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도 않아요. 필요한 건 미리미리 사둬야 하죠. 이런 놀라운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다니 한국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공원도 갔었는데요. 밤늦게까지 야간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노래방이며 편의점이며 식당이 반짝반짝해서 즐길 것도 많고요. 한국 여행을 오기 전 찾아봤던 자료에서 잠들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와보니까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한강공원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니 이 시간에 바깥이냐며 기절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셔서 여기가 얼마나 밝고 사람들이 많은지 동영상을 전송해드렸는데 드라마나 영화 촬영 중 아니냐며 믿질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갈 거야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리셨고요. 아마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유럽인들이라면 다들 기절할 만한 일이죠. 이탈리아에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야근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중교통으로 밤 12시가 넘어 다닌다는 건 범죄를 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가족 중 한 명이 차량으로 데리러 와줘야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줄리아가 이탈리아로 돌아와 우울해진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지낼 땐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너무나 완벽한 사회에 있다가 돌아가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줄리아가 외향적이라서 밖을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 당연히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겠죠. 관광을 하며 명소를 보고 맛집을 가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이렇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좋은 인상을 넘어섰죠.
한국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마음속 깊이 차올랐어요. 정말 사소하게는 길거리에 주차가 된 차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보고도 부러웠는걸요. 이유요? 이탈리아에서는 차 부품을 훔쳐가는 일이 잦거든요. 저렇게 길거리에 주차해 놓으면 누군가가 바퀴를 떼어가서 팔아버리죠. 자전거요? 이탈리아도 자전거 렌트 앱이 있는데 조회해보면 보통 강가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강가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들 제자리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이런 게 다 시민의식 성숙함의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까지 한국은 제게 부끄러움과 놀라움을 주었어요. 저는 역사 전공이라서 꼭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광화문이라는 곳에 가면 박물관 3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고궁 박물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직접 고궁도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박물관에서 먼저 역사를 확인하고 가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서울의 빌딩숲 사이 고궁이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일본에 의해 훼손되기 전 진짜 크고 거대한 경복궁의 모습을 보며 이전의 조선시대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었는지 알 수 있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들을 둘러보다가 저는 이탈리아의 현실에 환멸이 났습니다. 보통 이런 박물관들은 다들 정신이 팔려서 구경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니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관람을 해야 해요. 가방은 앞으로 돌려서 꽉 잡고 있어야 하고 휴대폰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꽉 껴안은 사람은 저와 소피아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스르르 손을 풀어서 편안하게 가방을 들었는데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며 줄리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너가 이탈리아에 있기 싫다고 한 게 이해가 정말 많이 된다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단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기 직전까지 한국의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웠는데 6개월이나 살았던 너는 더 했겠지 했더니 빙그레 웃어주던데요. 다행히 줄리아의 우울함은 한국 여행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다시 와보니 꼭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강력해졌대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공 때문에 아마 한국에 와서 살긴 어렵겠지만 줄리아가 한국에 가면 저도 한국을 그 핑계대고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슬며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줄리아가 너무 부러울 뿐이에요. 제 친구 줄리아의 한국 취업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여대생이 친구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